저희가 이제 그 총선 시계로 좀 돌아와서 양 당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눠봤으면 합니다. 자, 일단은 민주당은 혁신위가 있고요. 국민의힘도 조광특위를 출범을 이제 준비하면서 상당히 총선 준비로 가고 있는데요. 제가 민주당 얘기 계속 했으니까 국민의힘. 네. 일단 저희가 앞선 이야기했었지만 일단 호남에 좀 다시 한번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요일이었죠. 14일에 지도부가 전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전북, 전남, 광주 이렇게 해서 현안을 듣고 예산정책협의회를 했는데 당시 현장에 계셨었죠? 네, 저도 당연히 전남 예산정책협의회는 같이 했고요. 예. 이제 그런 거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형식적인 거 아니야? 예. 뭐 그냥 뭐 약간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얘기하고 뭐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가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비공개로 하는 석상에서는 그래도 생각보다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네. 합니다. 이거는 솔직히 좀 그렇지 않냐. 이거는 뭐 예산을 너무 지나치게 쪼개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제일 그러면 도지사님이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우리 지역에 오는 거는 무조건 좋은 일입니다. 예. 왜냐하면 인적 네트워크 자체가 우리 지역은 상대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쪽과는 이게 였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늘 걱정이 되는데 그 전국 시도 예산정책협의회 할 때 처음으로 그래도 호남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또 힘을 줘가지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뭐 아주 괜찮았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이른바 서진정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뭐 최근에는 김가람 최고위원이 광주 출신인데 70% 넘는 득표율로 당선이 됐고 우리 천하람 위원장 같으신 분도 지금 순천에서 왕성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네. 그러면서 또 지도부까지 내려와서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지역의 예산들을 좀 챙기겠다 이런 액션들을 보여주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조금 위기의식이랄까요? 이런 거 좀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느끼고 있죠. 네. 그리고 실제 지금 민주당이 호남에서 지지율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뭐 70% 이상의 어떤 정당 지지도를 가져왔다면 최근에는 그게 하락세에 있는 것은 완연하게 지금 느껴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으로서도 어찌 보면 베이스 근거지가 호남이거든요. 뭐 서울 최근에는 이제 수도권 정당이 돼버렸지만은 어찌 되었든 간에 그 뿌리는 지금 호남에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찌 보면 국민의힘은 진정성을 가졌던, 진정성을 가지지 않았던, 어쨌든 간에 행보는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잘하고 있다. 저건 잘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요, 충분히.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도 지금 호남에 대해서 저는 약간 기시감이 드는 게 뭐냐면 과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있었던 국민의당 열풍이 불기 전에 그 호남 홀대론의 어떤 그런 기운이 지금 돌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조금 불안함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실제 지금 뭐 호남에서 뭐 저도 이제 여기 출신이죠, 광주 예. 출신이지만 제 친구들이 다 지금 어찌 보면 40대 후반에 가고 있는 다 동료 친구들이 그런데 동료들한테 물어봐도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라든지 뭐 당대표에 대한 호감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만큼 있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답답하다라는 얘기 많이 해요. 민주당이 왜 이렇게 답답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국회의원들은 뭐 매주 뭐 지역민들을 만나서 청취한다고는 하지만은 청취만 하고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도 내년 총선을 위해서 특히 정말 광주와 전남, 특히 호남 분들은 정치에 있어서 상당히 트렌드세터예요. 그러니까 그 빨리빨리 반응하거든요. 예.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잘못하면 정말 저는 2016년도의 그 아픔을 다시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 민주당에서 상당히 잘 뼈에 새겨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암초가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조광특위를 하면서 암초 투성이죠. 지금 예. 일단은 조광특위 위원들이 이거 완전 친문 일색인데 이거 또 공천 이거 용산에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잡음들도 날 수 있거든요. 엄청나게 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뭐 한 방향으로만 계속 갈 겁니다. 어느 정도. 근데 문제는 그 방향이라는 것이 선거를 이기는 확장의 길이냐. 예. 그거에 대해서는 다들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그런 거예요. 일단 조용해서 뭐 괜찮지? 옛날에 막 이준석 대표 지지고 볶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나은 거 아니야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지지율이 막 그 김기현 대표 초기에 최고위원들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떨어지고 하는 게 안정이 돼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다행이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한두 달만 더 지나면은 이 정도 그냥 안정감 내지는 지지층 결집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분위기로 또 반전되는 국면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좀 걱정이고요. 아까 지금 호남에서 우리 뭐 국민의당 돌풍이나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인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호남에서 그렇잖아요. 국민의힘이 아닌 당, 그러니까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닌 괜찮은 인재를 갖춘 당 같은 게 있으면 이번에 싹쓸이 할 거다 이런 얘기도 공공연하게 해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결국은 인재의 문제인 거거든요. 국민의힘도 서진 정책 열심히 하고 뭐 하고 하지만 그러면은 호남에 있는 수많은 지역구에 채워 넣을 만한 좋은 인재들을 지금 갖췄냐 하면은 그게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럼 조광특위도 이게 친윤들이 해가지고 그냥 친윤 말 잘 들을 사람들 이미 있는 풀에서 그냥 선택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서는 경기도권 선거에서도 면과 변화를 일으키기 쉽지 않아요. 예. 결국은 인재 영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오면서 확장력 있게 가느냐인데 지금 그 정도 움직임은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저는 좀 걱정입니다. 그냥 있는 사람 중에 그냥 이렇게 하겠다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 양 당의 어떤 지금 최근에 뭐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보면 예. 양 당의 지지층들은 결집돼 있어요. 예. 뭐 대선 이후에 계속적으로 결집돼 있는 상황에서 무당층만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30대 30이 한 25대 25 네. 정도 되고 가운데가 점점 늘어나는. 그렇죠. 늘어나고 네. 있어요.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진짜 적대적 공생관계가 딱 맞는 게 네. 서로 못하는 것만 보고 있고 네. 거기에 따라서 지지율이 약간 이동만 있을 뿐이지 중간은 계속 넓어져 가고 있거든요. 무당층의 어떠한 예. 범위는. 그리고 지금 이 무당층이 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폭제가 누가 될 것이냐. 뭐 인재가 당연히 될 수도 있죠.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구도라든지 예.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면 특히나 이제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그 기류가 굉장히 빨리 선택이 될 예.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올 가을 이후에는 뭐 신당이라든지 뭐 지금 계속 뭐 그런 얘기가 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어떠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민주당이 이대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건 아마 민주당 스스로도 알고 있을 거지만은 이게 쉽게 이게 어떤 혁신이라든지 어떤 개혁이 될런지는 상당히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신당 이야기가 양당 구도가 다 리스크를 가져가면서 신당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 민주당을 탈당한 양양자 의원이 신당 창당을 선언을 했고요. 그에 앞서서 금태섭 의원도 지금 네.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파급 효과, 파장은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보신가요? 합칠 수 있으면은 파장이 좀 일 수도 있습니다. 아, 두 의원이 네. 이렇게. 뭐냐면 지금 그 두 분 말고도 제가 알기로도 물밑에서 3당을 만들어 보고 싶다. 약간 좀 움직이고 이런 분들이 꽤 됩니다. 여의도에 보면 뭐 이름을 아직 그분을 공개는 안 했으니까 뭐 그렇지만 한 두세 팀 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근데 그러면 이분들이 주도권 경쟁을 하면서 가기에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야 솔직히 금태섭 의원도 알고 양양자 의원도 알고 그렇지만 국민들께서는 이분들 크게 잘 모르시거나 아시더라도 관심 없는 분들이 더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제3지대라고 하는 게 내 욕심을 좀 내려놓고 서로 모이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 보여요. 각자가 다 내가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라는 맞아요. 생각들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는 뭐 예를 들면 아주 독보적인 뭐 과거에 무릎팍도사 안철수 같은 인물이 있어가지고 확 치고 나가는 게 아닌 이상은 네. 도토리들끼리 경쟁하다가 이것도 그냥 도루묵되는 그런 가능성이 좀 그러니까 높아 보여요. 잘못하면 이게 기회주의자들이 모이는 그러니까 낙천 애상자들이 모이는 정당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예를 들어 제3지대가 올해 가지가 못합니다. 내년 총선 이후로는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는 걸 바라고 이걸 만들려고 하지는 않으실 거고 저는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는 좀 급했다. 지금 나오실 시기가 아니에요. 저도 약간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이 어떤 당을 만드는 것보다는 저는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신당이 생겼다고 예. 한다면 저는 어떤 좀 개혁적이고 좀 청년 위주의 어떤 이런 분들 뒤에서 현역 의원으로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게 맞는데 오히려 자신이 주도가 돼서 정당을 창당해서 자기가 그걸 이끌어가겠다고 하면 저는 양양자 의원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군가 그 사람을 추종하면서 따라가기에는 약하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너무 급하신 마음에 나오신 것 같고요. 이게 아니면 뭐 본인이 일단
뭐 스타트를 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이하투자나 할 때 그때 자기의 어떤 몫을 가져가겠다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양양자 의원의 좀 신당 창당은 솔직히 좀 조급한 좀 마음의 결로라고 보고 좀 더 저는 9월 이후가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게 뭐 이건 뭐 우리가 3당에 이렇게 길게 할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3당이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제 내가 대기업에 있잖아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면 대기업이잖아요. 예. 그럼 대기업이면은 뭐 내가 꼭 임원이 아니더라도 뭐 부장이나 뭐 아니면 뭐 한 뭐 과장 잘 나가는 과장 정도만 돼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예. 근데 내가 이 따뜻한 뭐 거대 정당 대기업에서 나와가지고 창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무조건 내가 사장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모두가 다. 내가 여기서 이왕 나오는 김에 그럼 내가 무조건 여기선 대표야. 근데 그걸 못 놓는 순간 이게 안 커지는 거예요, 사실. 그럼요. 그래서 서로 어찌 보면 이거를 내가 나와서 차리지만 내가 꼭 사장을 안 해도 되고 하나의 오픈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하면은 될 텐데 그런 생각 쉽게 못 하거든요. 특히 정치인들은 내가 주도를 해야 돼. 이 생각이 강하게 되는 순간 다른 사람을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랑 합치면은 내 지분이 줄어들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 뭐 그러면 또 기존의 뭐 어떤 추태랑은 또 다를 게 없어지는 그런 악순환인 거죠. 예. 그 삼지대 이야기가 있고 사실은 이 부분하고도 또 맞닿아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의원 정족수를 줄이겠다고 해요. 이 줄이겠다. 상황에서, 예. 근데 뭐 국민들 바람은 그 국회가 지금 보여주는 행태가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됩니다만은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수도권에는 굉장히 인구가 지금 밀집이 돼 있어요. 지금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수도권은 지금 지역구를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역 같은 경우는 줄이고 있거든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근데 그렇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 한 사람당 맡아야 될 그 지역 대표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남만 같은 경우에도 뭐 고흥, 해남, 완도 전부 다 밑에 남해안권 몇 개의 지자체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지역구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자체를 대표해서 나가는 국회의원이 더 할 수 있냐? 지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걸 대표하기가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이 받는 거예요.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 국회의원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도시와 근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좀 나눠가지고 지역도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인구 헌법재판소에서 정하고 있는 인구 하한선에서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지만 그게 지역 대표성이 가미가 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률적인 기준으로만 하기 때문에 지역은 넓어져 가는데 인구가 줄니까. 근데 지금 도시는 막 미어 터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좀 국회에서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 우리가 벌써 한 2달, 3달 전에부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도 비관적으로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 안 바뀐다. 그러니까 국회의장만 지금 앞서서 깃발 들고 달려가고 있고 뒤에서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여야가 이건 뭐 불문하고 이걸 바꿔야 되는데 심각성은 알고 있는데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별로 재밌는 이슈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부분 진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의원수 줄이자라는 주장이 그 짧게 국민들의 관심이나 환심을 사기 좋은 주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 일 안 하는 국회의원들 다 줄여. 그러니까 저 뭐 한 뭐 절반으로 그냥 줄여버려 날려버리자. 사실 통쾌하죠. 저도 제가 한 말 중에 한번 그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국회의원 뭐 한 20명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자기 목소리 내는 사람 없고 다 그냥 뭐 이렇게 따라만 다니면서 줄 투표하는데 그러면 그냥 아니면 여야가 대충 숫자만 정해서 여당 원내대표 한 명이 한 100번 누르고 뭐 야당이 한 160번 누르고 그거랑 사실 지금 상황이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도 제가 했었어요. 네. 그런 만큼 국민들도 국회의원의 효용을 잘 못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표가 해야 되는 일은 효용을 느끼는 국회의원이 늘어나도록 좀 자기 색깔을 내는 국회의원들이 늘어나도록 해주겠습니다. 내가 뭐 그런 사람들 수박이라고 욕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뭐 반윤이라고 낙인 찍는 게 아니고 좀 뭐랄까 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게끔 풀어주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게 사실은 멋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기들은 그런 노력도 안 하면서 그럼 국회의원을 그냥 줄 서는 거수기로 만드는 게 사실은 이 권력자들이면서 그렇게 해놓고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그러면 이거 줄일게요. 이거는 대안이 아니죠. 네, 이거는 그냥
악순환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용해서 정치적인 득점을 하겠다는 건데 저는 그런 거는 좀 나쁜 짓을 하면서 그걸로 득점을 하겠다라는 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줄이자라고 얘기하시는 분께 제가 한 가지 예만 들면 예. 지금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특권이 굉장히 많다. 이 특권도 없애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 특권 폐지 같이 그러면 얘기하고 숫자를 있죠. 줄이면 그 특권을 그 소수가 더 집중하게 돼요. 그건 아셔야 돼요. 오히려 숫자가 많아지면 특권을 내려놓을 확률이 더 높지만 숫자가 더 적어지면 그 특권, 그 소수만이 덕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숫자를 줄이는 것이 과연 능사인가? 물론 줄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능사는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침 튀기면서 줄이면 안 된다, 늘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국회의원 되려고 욕심 차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국민들이. 저는 인생의 목표가 국회의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되면 좋겠죠. 예.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의원 정석수소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바로 보면 저 국회의원도 좀 줄이면 권한이 확 좀 줄어들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의원 정족수가 줄어들면 한 명의 권한은 더 커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남아있는 국회의원들의 권한도 훨씬 커지는 거고 설 변호사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이 특권뿐만 아니라 이 권한 자체가 굉장히 커지는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민주당 혁신위. 네. 한 차례 이례경 그 민주당 혁신위가 이제 물 건너가면서 네. 지금 혁신위원장 좀 오래 걸릴 줄 알았더니 바로 또 논의가 돼가지고 혁신기구가 우리 당과 정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이름부터 역할까지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혁신에 대한 단어는 하나인데 그걸 생각하는 건 양쪽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친명이라는 소위 친명 그룹과 비명 그룹에서의 이 혁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명 쪽에서는 혁신이라는 것을 오히려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혁파하는 것을 혁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비명 쪽에서는 혁신이라는 것을 당에 대한 어찌 보면 뭐 당 대표를 포함한 집행부라든지 현역 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혁신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혁신위원장이 누가 오는 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조금 실망적인 부분은 이 혁신위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그냥 뭘 하겠다 이런 내용도 없이 무조건 혁신위원장 데려와야 된다. 오히려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좀 뭐 앞뒤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과연 제대로 혁신위가 위원장이 왔을 때 혁신위가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당내 어떠한 계파 분란을 더욱더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닐까 싶어서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은 한두 명 뭐 이렇게 거론이 되는데 뭐 1순위로 거론되시는 분도 그렇고 잘 모르겠고 혁신위가 뭘 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 이재명 대표의 친위대를 만든다는 건지 아니면 진짜 혁신을 해서 뭐 당대표가 물러날 생각까지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게 심리적 분당 상태가 가속화될 겁니다. 그냥 친명 혁신위원장이 오면. 예. 그러니까 이게 혁신위원장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양쪽이 그래도 표현이 그렇지만 그러니까 약간 조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절충안 내지는 타협 같은 겁니다. 쫓아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전권 비대위원장이 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약간 애매하게 절충을 지금 어렵사리 해놨어요. 그러면은 비명들 입장에서 우리가 이재명 대표 나가라 비대위원장 와야 된다라고 안 하고 혁신위원장 정도로 받은 거는 그래도 좀 센 비명 혁신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이걸 한 걸 거란 말이에요. 친명 혁신위원장이면은 뭐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 비명계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은 이 합의의 정신이 지켜지려면은 어찌됐든 비명계로 가줘야 돼요. 이거를 지금 당장 편하다고 친명계로 가면은 비명들 입장에서는 마지막 남은 협상도 물 건너갔네? 그럼 우리는 마지막으로 결국 가는 길은 이재명 퇴진 운동밖에 없는 거 아니야? 예. 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왜 이거를 게다가 그러면 절충을 해가지고 좀 힘없는 비명으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막 정말 센 비명 이런 거 예. 말고, 그러니까 비명의 정체성은 있되 정치력이나 무게감이 약간 떨어지는 분으로 해도 되거든요.
저는 그 정도가 괜찮아 보이는데 왜 자꾸 친명으로 후보가 거론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이분들이 당내 역학 구도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지가 저는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문제점은 쉽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해결점을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대표 쪽에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논의를 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비명계 쪽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 비명과 친명을 나누는 어떠한 주요 주제가 하나 뭐냐면 그 대의원제도 폐지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친명 쪽에서는 당원 중심의 당을 꾸려가자, 대의원제 폐지하자. 근데 이제 또 비명 쪽에서는 대의원제를 굳이 폐지할 필요가 있느냐, 완화할 필요는 있지만은 대의원제도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걸 폐지할 필요는 없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모르겠습니다. 실제 지금 대의원제도라는 것은 민주당에서 돈봉투 사건으로 불거진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문제는 있습니다. 대의원제도 자체가 지금 과거에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당원 수가 150만, 권리당원 수가 거의 150만에 육박하는 상황에서는 대의원제도가 과거와 같은 대의원제도로 될 수는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가지고 당원 중심으로 막 하자. 그러면 오히려 비명 쪽에서 듣기에는 아,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그 민주당에 대한 뿌리 아니면 본인의 세력이 없으니까 아, 지금 뭐 개딸을 위시로 한 적극적인 지지층, 당원들, 권리당원을 위주로 해서 당을 자기가 이런 식으로 이재명의 사당화를 만들겠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근데 물론 그걸 비판하는 그 비명계에서도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얘기는 아닌가라는 비판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대의원 제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내용 자체가 오히려 이 제도에 대한 개선점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폐지냐 폐지 아니냐로 비명과 친명을 나누는 지금 어떤 그 구분점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그걸 완화하고 어떤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되었는데 그걸 비판하고 그러면 아, 너는 수박이야, 넌 친명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어쩌면 당에서 갈라치기 하는 요인이 돼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심리적 분당 상태가 좀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당에서 동의를 하신가요? 좀 저도 내부적으로 여쭤보면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에 비명계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빠지지 않는 주제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사퇴거든요. 예. 거치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최근에 뭐 박주민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내 같은 당 의원들끼리도 대화가 많이 사라졌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게 그 안 좋은 징조죠. 왜냐하면 우리도 집안에서 이 얘기 안 하기 시작하면 집안 분위기 상당하지 않습니까? 뭐 해결도 안 되고 뭐 네. 얘기도 안 하고 네. 그게 이게 진짜 결별의 수순인데 좀 되게 우려스러워요. 지금 당내에서도 이런 그 서로의 어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내년 진짜 총선 공천에 목매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이게 사실입니다. 제가 봐도 여의도가 요새 너무 조용해요. 아,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무서워서 말을 안 하는 분위기. 그렇죠.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쫄아서 아무 말 안 하는 분위기고 민주당은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 말을 안 하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양쪽 다 사실 안 좋은 거. 그죠. 정치라는 게 대화와 예, 타협, 거기서 타협인데. 합의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어찌 보면은 좀 쉽다면 쉬워요. 뭐냐면 저희는 주류가 사실은 여당이고 뭐 대통령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사실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고 그럼 국민의힘의 방정식은 그냥 비주류에게 약간의 공간을 열어주는 정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포용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 좀 쉽다면 쉬운 과제인데 민주당은 조금 더 이게 방정식이 복잡해요. 예. 이거는 한쪽이 무조건 그냥 포용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협상과 이제 타협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 건데 그러려면 말씀하셨던 분위기가 가면 안 되고 어찌 됐든 서로 얘기의 언로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지금 민주당이 그게 점점 극한 대립 쪽으로 가고 있고 저는 혁신위원장이 어찌 보면 이거 마지막 풀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인데 이거마저 놓쳐버리면 민주당 굉장히 어려운 길로 갈 거다. 그러니까 저는 친명 쪽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쪽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칼을 들어서 베버리겠다는 상대방을 다 베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은 원래 그런 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어찌 보면 보수 정당은 줄을 서는 정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보면 누구 권력 있는 사람 밑으로 쭉 줄 서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공천에 대한 잡음이 많이 났고 그랬거든요. 과거에도 보면. 근데 민주당은 항상 어떠한 계파라고 하기보다는 어떠한 주 세력들이 모여 있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어떠한 몫이란 게 있어요. 그 지분이란 것도 약간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 타협을 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좀 그런
과거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그게 전통이라면 전통이고 어찌 보면 혁신이라면 혁신이었고 개혁적인 방향으로 왔던 것이에요. 근데 그걸 상대방을 다 없애버리겠다, 진짜 말살시켜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그 화가 다시 언젠가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가 아닌 어떤 타협과 협상의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당 내에서부터 좀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